반갑습니다. 산업문과 안전의 한창현 산업안전보건 지도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요즘에 위험성 평가들 많이 하시죠. 원래도 아마 다 하셨을 거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위험성 평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시간을 좀 내봤습니다. 위험성 평가 제도는 아마 제 기억에는 2009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처음으로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도입돼서 지금은 다 의무화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처벌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히 시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아마 위험성 평가가 이렇게 시작된 건 제 기억에는 아마 21년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면서 그때부터 특히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성 평가를 이제 모든 사업장에서 다 일제히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자체 공공기관은 타 일반 민간기관에 비해서는 이런 위험성 평가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 그런 전문성이 많이 좀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몇 개 지자체의 위험성 평가나 안전보건관리 체계 점검 진단을 하면서 나왔던 문제점이나 좀 개선 과제, 이런 걸 좀 오늘 같이 공유할까 싶어서 오늘 좀 시간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는 법에서 하게 돼 있는 업무사항들은 거의 다 100% 다 이행하고 있더라고요. 역시 그 위험성 평가도 보니까 거의 이행률은 100%에 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실시한 위험성 평가가 실제 목적은 이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아직 의문시되는 점이 있어서 우리가 뭘 개선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점검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위험성 평가는 왜 해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왜 해야 될까요? 산업재해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하겠죠. 아마 산업재해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 중에 제가 보기에는 위험성 평가가 정말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아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추세죠. 우리가 올해 6월 24일인가 아라셀 리튬 전지 화재 폭발 사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뉴스에 크게 났었는데, 그때 24명이 아마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중대재해가 한번 발생했습니다. 우리 그걸 위험성 평가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리튬 전지는 그 화재의 특성상 이렇게 열 폭주 현상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고도의 열이 폭주한 현상이죠. 그리고 이 리튬은 습도나 온도, 충격에 의해서 자연 파화까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안전보건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서도 이런 리튬을 위험 물질로 간주하고, 이렇게 위험물은 작업장 외에 별도의 장소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날 보니까 화재가 발생했던 3동 2층에는 리튬 전지가 약 35,000개 정도가 보관되고 있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또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규칙에서도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출입구 외에 비상구를 별도로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근데 화재가 난 경우에 보면은 출입구에 비상구도 없었고, 심지어 비상구가 리튬 전지 적재되어 있는 뒤에 있어가지고 근로자들이 대피하려도 불을 뛰어넘고 대피해야 되는 그런, 실제적으로 비상구가 제대로 역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죠. 만약에 우리가 이 공장에서 사전에 제대로 이 리튬 전지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되었더라면은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위험성 평가를 먼저 딱 했을 때 첫 번째 생각 드는 게, 이 리튬 전지가 이렇게 작업장 내에 다량으로 보관되어 있는 게 맞는지 틀린지, 이건 잘못되어 있어.
위험해. 이렇게 분명히 위험 요인이 발굴됐겠죠. 그리고 리튬 전지가 만약에 소량으로 보관되어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자연 발라나 충격에서 이렇게 발라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근로자들이 제때 대피할 수 있는 피난구, 비상구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위험성 평가에 담겼겠죠. 그리고 그 작업자들이 그 순간적으로 번지는 화재 연기나 이런 것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은 충분히 되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위험성 평가에 보면 감소대책 수립에 다 원래 적시가 돼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만약에 위험성 평가를 아스텔 공장에서 평상시에 제대로 해왔더라면 이렇게 아마 끔찍한 중대재해는 아마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런 교훈을 따지면은 우리 위험성 평가는 정말 제대로 하면은 정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안전보건 활동 중에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위험성 평가를 왜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첫 번째는 산업재해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성 평가는 아주 훌륭한 평가 기법이고 평가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만 하면은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위험성 평가의 필요성을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위험성 평가는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의무. 사업주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장의 기본적인 의무죠.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모든 사업주는 자기 사업장에 위해 위험 요인을 스스로 찾아내고 스스로 그 위해 위험 요인에 의해서 근로자들이 재해를 당하지 않게끔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21년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면서 경영책임자의 핵심적인 의무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라고 되어 있고, 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핵심 사항이 시행령 제4조에서 위에 사업장의 위해 위험 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서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감소 대책,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경영 책임자한테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행 반기별로 이행 점검하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중처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제는 위험성 평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핵심 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점점 위험성 평가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제 위험성 평가를 해볼 때도 있고 체계 점검 진단을 통해서 몇 가지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진단을 해보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좀 한 3-4가지가 있고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단기간 내 대부분의 공공기관, 특히 지자체 같은 경우는 중처법 도입 이전에는 위험성 평가 경험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중처법이 도입되면서 모든 지자체에서 위험성 평가를 싹 다 했더라고요. 안 한 기관은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다 100% 위험성 평가를 이행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주 긍정적인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사실 민간에서도 위험성 평가가 2009년도에 산업법이 도입됐지만 아직도 뭐 영세 사업장이나 소규모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를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거기에 비하면은 지자체는 상당히 빨리 도입되고 있다. 이런 면은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위험성 평가가 아직까지는 실제 작업 부서, 개별 작업 부서에서부터 하부로부터 위험성 평가 체계적으로 진행된다기보다는 약간 중대재해 전담팀이나 전담 본부에서 주로 주도해서 시행되는 그런 조금 특징이 있는 것 같고요. 제일 긍정적이면 어쨌든 법에서 하라고 하는 평가를 100%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 아마 저는 가장 의미 있는 긍정적인 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점검하면서 조금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제가 앞서 약간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우리가 재해나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조선소나 자동차 조립 라인, 제철소, 건설 현장, 이런 데서는 이제 위험성 평가가 하부 단위, 작업 단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하고 중간 부서, 상층 부서에서 중간 관리 점검 이런 식으로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자체는
현장 단위에서의 어떤 책임감 있는 어떤 위험성 평가는 제대로 좀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특히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각 과별로, 각 개별로, 각 팀별로 다양한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죠. 위험성 평가는 원칙적으로는 시설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 작업자가 수행하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 대책, 감소 대책을 마련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각 사업별 개별적으로 위험성 평가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기본적인 전체적인 그 공공기관의 시설에 대해서만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좀 한계가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어떤 전담부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 위험성 평가 제도의 특성이라든지 절차라든지 방식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데 이제 관리감독 부서나 현장 부서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위험성 평가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위험성 평가에 대한 참여도가 상당히 낮은 것도 많이 발견했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지자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위험성 평가, 원래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 스스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원래 취지고 스스로 하고 스스로 개선하는 게 목적인데 약간 외부 전문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 의존해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는 게 좀 많이 보였어요. 그러다 보면은 물론 외부 전문기관에 오면은 이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많은 유해 위험을 찾아내고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자체의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약간 지나치게 외부 기관에 의존해서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만 한다고 해서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냐? 그렇게는 또 장담 못 하거든요. 분명히 제가 앞선 시간에 위험성 평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 중에서도 정말 효율적인 시스템이다라는 건 누구나 인정하고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위험성 평가만 제대로 하면 중대재해를 다 예방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위험성 평가와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돼야지 이 위험성 평가의 효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데,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위험성 평가만 딱 하고 있는 그런 한계가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 중심의 개별 사업 중심의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은 지자체 담당자나 관리감독자 분들께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총무과, 모든 지자체는 다 총무과가 돼 있죠. 보통 보니까 총무과에서 그 지자체 대부분의 시설 관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총무과가 있는 그 부서의 시설을 관리하는 위험성 평가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개별적으로 들어가면은 저수조도 관리하고 정화조도 관리하죠. 그럼 저수조 청소 작업도 있고 정화조 청소 작업도 있고, 그리고 보일러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청사 외벽 청소도 도급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다 개별 작업이고 개별 사업이란 말이죠. 그럼 위험성 평가는 그 개별 사업, 개별 작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해야 되는데, 위험성 평가 내용을 쭉 보니까 총무과 몇 층에 있는 총무과 그냥 시설만 쭉 평가한 내용밖에 없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개별 작업, 개별 시설, 개별 사업별로는 좀 디테일하게 평가를 못하고 놓치고 있다, 이런 지점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위험성 평가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답은 현장에 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나요? 우리 왜 범죄 수사에서도 범인은 단서는 현장에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역시 위험성 평가에 있어서도 현장을 중심으로 위험성 평가를 하느냐, 이렇게 사무실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책이나 수리 보고 이렇게 하느냐는 정말 그 평가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즉 현장에서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고 실제 개별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주체가 돼서 위험성 평가를 할 때 진정한 유해 위험 요인도 제대로 발굴할 수 있고 현장에 맞는 현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 대책, 감소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자체 현장 안전점검 진단을 해보니까 지자체 내에서도 의외로 유해 위험 작업, 즉 중대재해가 발생할 만한 유해 위험 작업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느 구청에 산림 녹지과가 있다. 그럼 그 산림 녹지과에서 다양한 사업을 할 거예요. 공원 관리도 하고, 가호수 정비도 할 거고, 벌목 작업도 할 거고, 소나무 재선충 방역 작업도 할 거고, 다양한 작업이 있으면은 그 작업별로 그 사업별로 하나하나의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산림관리부서에서 이제 소나무 재선충 이런 작업을 만약에 소나무 재선충 방역 작업을 한다면은 일단 유해 위험 기계 기구부터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천공기나 나무에 구멍을 뚫는 천공기나 나무를 자르는 기계톱이나 또 예촉이나 정전기나 공기 압축기 때에 따라서는 전동 블라인드 용접력 산소 탱크 이런 것들 다 이게 사용된단 말이죠. 그런 유해 위험 기구를 사용하면 당연히 그 사용 과정에서 얼마든지 재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도 보면은 기계 톱날에 의한 배임 사고라든지 약재 주입 및 운정 작업 시에 발생하는 호흡기나 뇌신경계 중독 질환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고 벌목 작업하다 보면은 산 비탈길에서 넘어지거나 나무에 충돌하는 사고, 깔림 사고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재 천공 작업 시에 천공기 날에 베이거나 찔리나 이런 사고도 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태풍이 불 때 비산하는 물체에 이렇게 맞는 사고도 있고 얼마든지 또 높은 나무 위에 올라서 천정 작업하다 보면 추락 재해도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소나무 재선충 방역 작업 하나만 위험성 평가를 하더라도 많은 유해 위험 요인과 많은 유해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평가를 해보니까 실제 위험도를 평가해보면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할 만한 그런 사업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산림병해충 예찰단 사업도 그렇고 산림 가꾸기 사업도 그렇고 산사태 예방 현장 단 활동도 그렇고 의외로 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하나씩 다 개별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구청 내에 있는 지하 2층인가에 크다란 저수조가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수조 작업을 청소 작업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보니까 거기도 청소 작업을 하려면 외부 청소 도구업체가 와서 고압 세척기를 들고 높은 4m, 5m 되는 저수조에 올라가서 거기가 다 밀폐 공간이거든요. 다시 저수조 탱크 안에 들어가서 공기 압축, 공기 펌프를 교체할 때도 있고 고압 살수기로 청소할 때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질식사고나 추락사고 여러 가지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되게 많죠. 그러면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저수조 청소 작업만 별도로 떼서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지자체 점검해 보니까 저건 도급업체가 하니까 우리가 위험성 평가할 내용은 아니냐 하고 아예 위험성 평가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시 지자체에 유해 위험한 작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작업이 있다면 그 작업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그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 근로자들과 직접 같이 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제가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작업자 참여 없는 위험성 평가는 빵점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빵점 제가 점수를 너무 짜게 준 것 같은데 그만큼 제가 지자체나 공공기관 많이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게 위험성 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인지 실질적으로 재해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인지
참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물론 나름 부서와 나름 담당자들 열심히 했다고 하셨겠지만 정말 그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했냐 아니냐는 그 작업자 그러면 그 부서의 담당자들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 위험성 평가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즉 예를 들면은 이제 아까 제가 뭐 저수조 청소 예를 들었다면은 저수조 청소 관리하는 사업 담당자나 그 위에 계장, 부장님들이 저수조 청소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고 있거나 벌목 작업 하시는 분들도 자기 벌목 사업에 대해서 경험상은 알고 있는데 위험성 평가가 어떻게 돼 있고 감소 대책이 어떻게 수립돼야 되고 안전한 벌목 작업은 어떻게 돼야 되고 병충해 방역 작업할 때는 어떻게 보고를 차용해야 되고 이런 걸 현장에서 물어보면은 작업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분명히 같이 그 작업자들과 같이 위험성을 평가했더라면은 작업자들이 다 알 건데 이게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지 못하고 제3자가 하거나 누군가 관리자가 혼자서 이렇게 수행한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 전혀 전달되지 못한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를 하더라도 이게 다 그 책임 단위별로 역할이 다 구분되어져 있죠. 만약에 지자체 같은 경우는 뭐 경영 책임자가 우리 지자체 장이겠죠. 지자체 장이 보통 우리 안전보건조직 체계에서는 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정도로 아마 위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지자체 전체, 지자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급 영역 준 업무까지 위험성 평가에 대한 총괄 책임은 우리 지자체 장이 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전담팀이 있으면 전담팀은 우리 지자체 전반적인 구체적인 올해의 위험성 평가 계획 전략을 이제 수립하는 거고, 각 부서장은 각 부서에서 실시해야 될, 각 부서에서 팀에서 실시해야 될 위험성 평가를 실질적으로 또 지휘 명령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그 밑에 단위에 들어가면 각 작업별로 반장이나 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반장이 또 위험성 평가를 그 반원들과 함께 실시하고, 제일 중요한 그 유해 위험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들은 이런 유해 위험성 평가의 전 과정에 다 참여하도록 하는 게 우리 위험성 평가에서 중요한 포인트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이 작업자들이 위험성 평가 전 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특정 부서에서 특히 뭐 전담팀이나 특정 부서에서만 위험성 평가를 하고 다른 전 직원이나 전 작업자들이 평가 결과를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요식적인 위험성 평가로 빠질 수도 있다. 작업자 참여가 없는 위험성 평가는 제가 빵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작업자,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분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위험성 평가에 참여해야 될지, 이 부분이 또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면서 작업자들이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올해 24년이라면 올해 24년도 위험성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이런 계획은 경영 책임자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나 중대재해 전담팀이나 이런 데서 계획을 수립하면 되고, 그 계획이 나오면은 평가팀을 구성하고 그 평가팀 내에서 부서장이 해야 될 역할, 그 다음에 소장이 해야 될 역할, 반장이 해야 될 역할, 작업자가 해야 될 역할,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해야 될 역할. 참고로 이제 위험성 평가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그런 전문가들이 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는 위험성 평가를 직접 수행하는 주체라기보다는 그분들은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각 라인에서 관리감독자나 작업자들이 위험성 평가를 할 때 기술적으로 보좌해주고 조언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봐야 됩니다. 그분들이 다 이 많은 부서의 내용을 다 위험성 평가를 할 수는 없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위험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조사부터 실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 규정도 한번 검토하고, 이번에는 어디까지 평가를 할지 평가 범위도 정하고, 지금까지 우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도 모집하고, 이런 사전 준비, 사전 조사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자들의 사전 의견을 청취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작업자들이 평상시에 어떤 작업이나 업무 내용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유해 위험 요인을 뭐 설문지를 통해서 봤던, 서면으로 봤던, 뭐 요즘은 SNS로 봤던, 또는 토론을 통하든, 그래서 실제 작업자들의 다양한 경험, 또는 그분들이 목격한 내용들 가지고 유해 위험 요인을 듣고 착고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작업자들이 작업을 수행하는 현장에서 순회 점검을 통해서 작업 통로나 보고나 유해 위험 기계기구나 유해 위험 물질이나 작업 환경이나 작업 순서나 그런 거에 대해서 발생하는 유해 위험 요인을 실질적으로 찾는 과정이 있을 거고,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았으면은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한지, 이게 당장 개선해야 될 만큼 위험한지, 아니면 차근차근 교육 훈련을 통해서 차근차근 개선하면 될 사항인지, 그 위험도를 결정하는 그런 위험도에 결정하는 그런 역할도 이제 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험성이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재해가 안 나게끔, 중대재해가 안 나게끔 안전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건지, 이런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단계가 수립되고, 안전대책이 수립됐으면 중요한 건 이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 그렇게 개선 조치를 해야 되고, 개선 조치를 다 하고 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경영 책임자한테 아주 중요한 사항은 보고해야 되겠죠. 보고했는데 아직 미진한 사항이 있거나 많은 예산이나 인력이 필요하면은 경영 책임자 거기에 대한 필요한 또 조치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이 또 반기별로 점검되고, 그래서 위험성 평가 전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작업자 의견 청취에서부터 최종적으로 어떻게 개선 조치가 됐는데까지 그 전체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다 참여하고, 또 그 결과가 공유돼야 되고, 그 공유된 내용이 근로자들의 이제 교육 훈련으로 연계될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지 위험성 평가가 실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도급 용역 위탁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이제 이 주제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지자체나 공공기관 지도 점검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유해 위험하거나 좀 유해 물질을 다루거나 또는 중약물 취급하거나 좀 이렇게 고위험 작업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도급이나 용역이나 위탁으로 다 이렇게 전환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상 그게 전환되다 보니까 더 위험하거든요. 이 지자체 자기 근로자면은 지자체장이 뭐 교육 훈련도 시키고 뭐 보고도 착용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도급 용역 위탁을 줬기 때문에 직접 그 근로자를 원청이 지휘 명령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 간접적으로 통제하다 보니까 이게 중대재해가 잘 예방이 안 되는 이런 악순환이 있죠. 그러면 이 도급 용역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그 업체가 제대로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도급 용역을 위탁을 줬더라도 이게 우리 사업장 내에서 도급 용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래는 우리 작업이잖아요. 원청의 작업을 도급 용역을 줬기 때문에 도급인도 그 작업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도급을 줬으니까 우리는 위험성 평가를 안 해도 돼, 이렇게 누락된 위험성 평가를 누락하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을 좀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시고요. 같이 그 수급업체도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고 도급업체도 같이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개는 도급용역 위탁도 상시적으로 뭐 구내식당처럼 상시적으로 사업장 내에 들어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관리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게 간헐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들, 예를 들면 일시적인 시설 유지 보수 작업이라든지 뭐 크텐 제거 작업이라든지 일시적인 뭐 엘리베이터 정비 작업이라든지 이런 작업에 대해서는 아예 위험성 평가를 안 하는 경우가, 수급인도 안 하고 도급인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아주 많더라고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일시적 간헐적 작업일수록 오히려 더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죠.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작업을 영세한 업체가, 또 안전보고 능력이 없는 영세한 업체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간헐적 일시적 작업에서도 얼마든지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간헐적 일시적 작업도
위험성 평가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형을 한 3가지 정도 나눠봤는데,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도급 용역을 주더라도 먼저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우리 사업장 내에서 도급 용역 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즉 우리 지자체 시설물, 건물, 공중이용시설 이런데 외부 도급 용역 위탁기관이 수급기관이 들어와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둘 다 그 작업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수급인은 당연히 자기 근로자 쓰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고, 도급인도 원래 그건 자기 작업이거든요. 자기 작업을 도급을 줬기 때문에 자기 시설 내에서 도급인이 관리하는 시설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면은 당연히 도급인도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수급인이 위험성 평가한 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했는지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수급인 우리 사업장 내에 들어와서 도급 용역 위탁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 근로자나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될 다양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정리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도급인 사업장 밖에서 도급 용역 위탁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죠. 우리가 지자체에서 도급 용역 위탁을 줬는데 우리 지자체 내 사업장에서 작업이 안 이루어지고, 예를 들면 수급인 사업장에서 만들거나 제조하거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도급인이 그 작업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 작업은 수급인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도급인이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다만 도급인 사업장 밖에서 작업이나 사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장소, 시설, 장비 등을 실질적으로 도급인이 지배하거나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도급인도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게 제 해석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원, 도로, 정화조, 하수도, 이런 다양한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 주체인 경우가 있죠. 그 시설을 우리가 관리 주체로 되어 있다면은, 그 관리 주체가 지자체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 작업을 도급 용역을 주고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배 운영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도급인이 우리 사업장을 보기는 애매하지만은,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느 구청 내에 우리가 가로등을 다 관리한다면은, 가로등 도래되면 이제 전등이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전등 교체하려면 카고 사다리나 고가 사다리 이런 거 다 동원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얼마든지 추락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작업에 대해서도 그냥 도급만 줄 뿐이고, 이게 대한 위험성 평가를 누가 해야 될 거냐? 수급업체만 하면 될까? 저는 그렇게 해석 안 해요. 그 가로등에 대한 관리 주체가 어디라면은, 지자체에 있다면은, 지자체도 위험성 평가해야 되고, 그 가로등 교체하는 수급업체도 위험성 평가를 해야 중처법의 취지에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5번째, 도급용역 위탁 사업장 위험성 평가 어떻게 할까요? 중에서 우리가 이제 수급업체가 위험성 평가를 이제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면은 우리 도급인이 이걸 관리 감독해야 돼요. 이 수급업체가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너희들 알아서 위험성 평가해,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산업법에도 사업장 내에서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연히 원청 사업주가 관리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중처법의 취지를 볼 때도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확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급인이 제대로 위험성 평가했는지 지자체에서는 또는 공공기관 사업 담당자, 그 사업 담당자는 관리 감독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관리 감독해야 되느냐? 첫 번째, 수급업체가 자기가 설정한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사업장은
어떤 식으로 위험성 평가한다. 우리는 빈도 강도법을 하든지 3단계법을 하든지 빈도 강도법을 하면은 빈도는 어떻게 정하고 그 위험도가 높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고 이런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이 있어요. 그 실시 규정에 맞게끔 제대로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험성 평가 항목이 작업 공정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중요한 작업 공정은 다 빠져 있는지 이런 것도 평가해야 되고, 그리고 충분히 그 작업에서 발생될 수 있는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가 예방될 수 있는 충분한 유해 위험 요인이 공정별로, 작업 절차별로 충분히 발굴되어 있는지, 그리고 위험성에 대한 크기를 결정을 했다면은 정말 이게 그 빈도가 높고 강도도 높은데 전부 다 위험성 평가 결과는 하 또는 아주 낮은 걸로 해놓고 감소 대책 수립도 안 해놓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위험성 결정을 적정하게 잘했는지도 감독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위험성 평가를 해서 감소 대책을 수립했으면은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대책만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이행 안 하면 그 문제 있죠. 그럼 그 대책을 제대로 수립했는지도 봐야 되겠죠. 그것도 그 대책이 뭔가 근본적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냥 가장 간단한 교육 훈련, 경고, 주시시키겠다, 이 정도로 해놓으면은 실제 재해 예방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감소 대책을 수립했는지 이런 걸 사업을 도급 위탁을 주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위험성 평가를 이 수급업체가 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좀 봐야 돼요. 특히 제가 지방에 있는 지자체를 다니다 보면은 지방에는 도급 영역 위탁을 줄 때 그 지역 업체를 퍼센테이지별로 이렇게 참여시켜야 될 의무 규정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나 지역에는 아주 영세한 업체들이 이게 시설물 유지 보수 업체로 지정돼서 입찰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떤 데는 사업주 혼자 1인 사업장도 있고, 근로자 5명도 안 되는 사업장도 있고,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능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그분들이 실제 작업 수행하는 내용들은 다 위험한 작업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안전보건 능력이 있는 업체가 이렇게 입찰했으면은 그 업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관리 감독만 하면 되지만, 업체가 입찰이 돼서 낙찰이 됐는데 업체가 아예 안전보건 능력이 아예 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적정한 안전보건 능력을 갖춘 업체가 전혀 참여 안 했거나 이럴 때가 이제 그 담당 업체가 제일 당혹스럽죠. 그러니까 제가 권고해 드리는 거는 일단 그럴 때는 그래도 지자체는 인력과 예산이 그 수급업체에 비해서는 훨씬 더 능력이 있으니까 좀 지자체하고 그 영세한 수급업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위험성 평가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산업법에서 합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합동으로 같이 하면 훨씬 더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방법도 있고, 같이 할 수 없는 조건이면은 좀 예산과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 수급업체가 위험성 평가에 대한 교육도 좀 받을 수 있게끔 해주고,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받게끔 해주고, 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해서 좀 외부 전문기관에 다시 한번 적절성에 대한 검토도 해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 지원도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업체가 위험성 평가 해온 걸 이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유해 위험 요인이 아주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부실한 경우, 또는 감소 대책이 너무나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 이런 경우는 즉시 개선 조치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 수급업체가 그 작업 중에 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급 금액에는 충분한 그 중대재해를 예방할 만한 인력 장비 예산이 빠져 있다면은 도급 금액에 인력이나 예산, 장비에 대한 지원, 안전보건 지원비도 충분히 예상에 반영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 조치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수급업체가 수행한 위험성 평가 결과에서 이건 정말 중대재해가 날 수도 있어,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반드시 중대재해 전담팀을 통해서 최종 경영 책임자,
지자체장한테까지 보고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거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연락 보고 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지자체 공공기관에 맞는 위험성 평가 기법이 따로 있나요? 이런 질문도 받고 이런 주제인데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위험성 평가 기법하면 주로 클래스라고 해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이제 위험성 평가로 이제 많이 예시를 들거나 하는 기법이 이제 빈도강도법이라서 그전까지는 주로 빈도강도법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빈도강도법이 작은 중소기업 사업장이나 아주 그다지 고위험 작업장이 아닌 작업장에서는 좀 사용하기 불편하다 또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좀 위험도를 상중하 나누는 3단계법이라든지 간단히 체크만 해서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법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기법들을 고용노동부에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빈도강도법이나 3단계법 또는 체크리스트 활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빈도강도법 같은 경우에는 좀 장점은 위험성의 크기를 빈도와 강도에 따라서 위험성 크기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책도 다양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좀 장점이고, 빈도강도법의 좀 단점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빈도, 그 재해로 인해서 재해자가 다칠 수 있는 크기, 그 중대성, 이게 평가는 사람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주관성이 아주 큰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빈도강도법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권하고 싶은 사업장은 추락, 낙하, 비례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만한 사업장 또는 중장비나 유해 위험 기구, 아주 유해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아니면 또 고위험 장소에서 수행한 작업들, 고소 작업이라든지 중량물 취급이라든지 폭풍이나 태풍이 불 때 작업해야 된다든지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작업하시는 경우, 그 다음에 유해 위험 요인이 그 사업장 내에 너무 다양해서 어떤 재해가 발생할지 예측이 곤란한 그런 작업장, 그런 경우에는 저는 빈도강도법을 사용하면 좋고요. 특히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현업 부서에서 좀 이렇게 또는 도급을 줬다 하더라도 좀 중대재해가 날 수 있는 중장비를 사용하거나 위험 작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이제 빈도강도법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단순히 좀 사무실 내에서 행정이나 서비스 정도 하는 그런 부서 같은 경우, 그런 부서까지 복잡하게 빈도강도법으로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서에는 이게 위험도 아주 높냐 낮냐 그렇게 상중하 정도로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렇게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자체도 실제 위험 작업을 수행하는 현업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를 좀 구분해서 위험성 평가 기법을 달리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체크리스트법은 말 그대로 그 작업을 수행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해 위험 요인을 체크리스트로 다 이렇게 작성해 놓는 거죠. 그래서 평가자가 이런 유해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딱딱딱딱 체크하면 되는 그런 방식이죠. 예를 들면은 지자체 내에 보일러가 있다면은 보일러도 항상 정기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보일러를 항상 정기 점검하거나 위험성 평가할 때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 쭉 나열해 놓고 그게 점검되어 있는지 안전한지 이걸 갖다가 체크리스트로 체크하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주로 체크리스트 방법은 사고 위험이 조금 높다 하더라도 작업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이라든지 또 아니면 작업이 좀 정형화되어 있는 거 또는 일반화하기 쉬운 작업, 이런 작업에는 충분히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해도 좋고요. 근데 체크리스트 방식의 제일 중요한 거는 근데 그 체크리스트가
잘못 작성되는 경우, 그런 때는 안 하면 못하게 되는 거죠. 체크리스트는 작성할 때는 그래도 그 작업의 특성, 기계의 특성, 장비의 특성, 작업 환경, 작업 순서, 작업 방법, 이에 대한 걸 약간 전문가의 어떤 조언 또는 전문가가 제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점검해야지, 체크리스트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계속 잘못된 방식으로 위험성 평가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법은 체크리스트를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번째 주제는 위험성 평가만 잘하면 정말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뭘까요? 예일 수도 있고 아니오일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은 아니오라고 답을 하겠습니다. 물론 중대재해 예방을 위험성 평가 잘하면 예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위험성 평가만 잘한다고 해서 과연 중대재해를 다 막을 수 있냐? 절대 그렇지 않다. 위험성 평가도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 중에 하나의 기법으로 개발된 거고, 그 기법 그 자체의 특성에 의해서 상당히 효율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를 하는 거지, 기타, 다른 안전보건 활동이 그만큼 안 중요하고, 이것만 하면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니란 거죠. 특히, 위험성 평가와 같이 연계돼야 될 안전보건 활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제가 지자체나 공공기관 점검 진단, 체계 점검 진단 하다 보면은 위험성 평가는 다 하는데 기초적인 정말 안전보건 점검 활동은 다 누락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상적인 점검, 정기점검, 긴급점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안 한다든지, TBM 위해위험 작업인데도 TBM을 전혀 안 한다든지, 위해위험 발굴 신고제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올라가려면은 일상적인 안전점검 활동, 즉 그 지자체 내에서, 공공기관 내에서 위해위험 기구가 있다면은 그 기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그 기구의 어떤 방호장치는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또 그 지자체에 위해위험 물질을 취급하고 있다면 그게 제대로 보관 관리되고 있는지, 근로자들이 거기에 대한 유독성이나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보호구나 어떤 작업 통로, 작업 환경에 대해서 충분히 평상시에 일상적인 안전점검, 정기점검, 순회점검, 합동점검, 법상 이런 점검 활동이 제대로 진행돼야 되겠죠. 점검 활동 하다가 문제가 발견된다. 즉 새로운 유해 위험이 보인다. 그럼 그 위험성 평가에 반영하는 거죠. 반대로 위험성 평가의 한 내용을 그냥 한번 위험성 평가하고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위험성 평가 내용이 실제 우리 작업에 안전 점검할 때 제대로 체크가 되고 있는지, 안전 점검하면서 위험성 평가를 다시 꺼내서 같이 연계해서 봐야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작업 전에 유해 위험 작업할 때는 반드시 보통 민간에서는 TBM을 다 하죠. 작업 전에 같이 툴박스 미팅을 해서 이 작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는 어떤 게 있을 것 같고, 작업 통로나 작업자들의 보고 착용 상태나 작업하기 들어가기 전에 기구의 상태나 이런 걸 작업 전에 TBM을 통해서 점검하는데, 그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유해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감수대책 수립하는 이런 위험성 평가는 다 연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관리감독자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일상적인 점검활동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리감독제 점검활동 과정에서도 위험성 평가의 내용들이 반영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할 때 종사자들의 의견 청취를 듣게 되어 있죠. 종사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를 듣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 사업장 내 유해 위험 요인을 신고하고 또는 제한하는 제도가 아마 좀 많이 실시하고 있죠. 그런 유해 위험 신고 제한 제도하고도 위험성 평가하고 연계돼야 되겠죠. 즉 어느 작업자가 지나가다가 통로에 유해 물질이 있거나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은 그 신고 제한하면은 그게 그 위험성 평가에 그 시기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게 서로가 연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양하게 지자체에서도 비상시 조치 훈련 하잖아요. 비상시 조치 훈련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유해 위험면이 보이고 부족한 면이 보이면은 그것도 위험성 평가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는 반기별로 중첩법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반기별 점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죠. 반기별 점검 평가하면서도 새로운 유해 위험률이 나오고 위험성 평가에서 점검된 내용이 제대로 점검 평가가 됐는지 서로 또 연계해서 크로스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도급용역 위탁 시에는 안전작업 허가제나 작업 중지 제도도 많이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연관돼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근로자나 관리감독자 교육훈련할 때 제일 좋은 저는 교육 교재로 위험성 평가서를 가지고 교육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뭐 기타 안전보건교육 자료가 많다 하더라도 실제 자기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된 주요 유해 위험 요인과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게 위험성 평가잖아요. 이것보다 좋은 저는 교육 교재는 없다라고 봐요. 이걸 가지고 충분히 이 교육 훈련 시간에 교재로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이렇게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들과 위험성 평가가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키고 연계되어 있어야지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렇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될 수 있는 거지, 다른 안전보건 활동은 별도로 하거나 아예 안 하고 위험성 평가만 하고 있다면 이건 뭔가 효율적인 안전보건 대책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여덟 번째 주제는 지자체 공공기관에 맞는 위험성 평가 시스템 어떻게 구축되어야 할까요? 이런 주제인데요. 제가 앞서도 제가 잠시 설명했지만 민간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대기업이나 뭐 건설 현장 이런 데서는 거의 자체적으로 위험성 평가 다 하거든요. 물론 가끔씩 저희 같은 전문기관을 불러서 위험성 평가를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위험성 평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관리감독자 교육도 많이 하고 근로자 의견 청취 조사도 많이 하고 현장에 뿌리 내리려고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지자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위험성 평가했던 그 경험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평가 기법이나 평가 방식, 평가 절차에 대해서 외부 기관에 많이 의존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기관에 주로 위험성 평가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맡기더라도 그 외부 기관한테 충분한 또 그게 맞는 충분히 예산이 있어서 충분히 도급 비용을 주면은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제가 말했던 개별 사업별로 근로자들 다 참여시켜서 같이 전문기관과 같이 수행하면은 많이 배우고 하는 좋은 시스템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작은 예산 가지고 그 지자체 방대한 사업을 다 위험성 평가해달라 하니까 뭐 시간 문제 때문에 이게 제대로 평가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가능하면 지자체도 위험성 평가를 스스로 해서 스스로 평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 같은 외부기관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3년에 한 번 정도 외부기관에 맡겨서 우리가 평가한 거하고 외부기관이 평가한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못 보는 부분은 뭐가 있는지, 우리가 수립하는 감소 대책이 근본 대책인지 아닌지, 이런 걸 좀 이렇게 전문기관의 어떤 경험과 비교해서 이렇게 해보는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위험성 평가를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그냥 우리 지자체 다 위험성 평가해 주세요. 뭐 예산은 2천만 원 밖에 없어요. 할 수가 없죠. 제가 아까 시설만 하면 할 수 있죠. 시설만. 그냥 지자체 지하 1층부터 옥상까지 시설만 보면은 뭐 그 예산으로 뭐 보건소하고 본청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제대로 된 지자체 위험성 평가를 하면은 개별 부서, 팀 안에 있는 개별 사업별로 다 위험성 평가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통째로 외부기관에 맡겨서 위험성 평가하는 거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다양한 개별 사업들 중에서도 좀 중대재해가 발생한 위험 사업, 고위험 사업, 그 부분들만 좀 모아서 위험성 평가를 맡기는 것도 저는 아주 예산 절감이나 효율성 면에서는 좋다고 보고요. 그 외부에 맡긴다면 제가 볼 때는 3년에 한 번 정도,
2년 정도 우리가 스스로 해보고 한 번은 외부 기관에 맡겨서 이렇게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고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대책이 제대로 수립됐는지 평가하는 거. 특히 지자체에서 스스로 위험성 평가했더라도 이게 위해위험률이 제대로 발굴됐는지, 감소대책이 제대로 수립했는지 이 파트만 묶어서 좀 적정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맡기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관리감독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작업반장, 부서장, 뭐 계장, 팀장, 사업담당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될 관리감독자들이고 주체이고 작업자들 위험성 평가할 때 리더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위험성 평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분들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서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거, 저는 이런 것들이 전문기관을 활용하기에 좀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위험성 평가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구축한다고 했을 때 조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6가지 한번 지적하면은, 다시 한번 중요한 거는 위험성 평가는 스스로 우리 사업장 내 위해위험률을 발굴하고 우리 스스로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체적인 위험성 평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부 전담팀 밑에 봐야 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뭐 다 합치고도 뭐 10명이 안 넘잖아요. 그러면 지자체 그 많은 사업장을 전담팀이 다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각 관리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 스스로의 어떤 위험성 평가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위험성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자체는 인력과 예산이 다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뭐 많은 인력과 많은 예산을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현업부서, 특히 재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작업 중심으로 위험성 평가에 많은 인력과 예산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는 단순히 시설만 점검하는 게 아니다. 그 개별 작업, 개별 사업별로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된다. 요것도 지자체에서 반드시 좀 명심해야 될 내용이고, 그리고 도급 작업 중에서도 일시적 간헐적 작업들이 거의 위험성 평가에 누락된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일시적 간헐적 작업이라도 정말 위해 위험 작업이 아니면 모르겠는데 조금이라도 위해 위험한 작업이면은 위험성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는 책임 단위가 명확해야 됩니다. 즉 위험성 평가를 누가 하고 1차적으로 누가 하고 1차 평가한 건 누가 2차 확인하고 3차는 누가 검수하고 최종 4차는 누가 이 평가 결과 책임질 건지, 이 평가 책임 주체가 명확해야 됩니다. 특히 지자체처럼 체계가 고도화되고 복잡할수록 이 책임 단위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특히 감소 대책을 수립하더라도 이게 예산 관력이 들어갈 경우에는 현장 단위 부서에서 마음대로 감소 대책 수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예산 관력이 들어갈 때는 부서장급, 전담팀, 경영 책임자까지 다 같이 거기에 대한 결정에 대한 권한 범위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평가 책임 단위별로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감소 대책은 뭐 유해 위험 요인을 많이 발굴하고 감소 대책을 많이 수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의 감소 대책을 수립하더라도 이게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에 해당되느냐 아니냐를 계속 고민해 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땜질식으로 감소 대책을 수립하면은 계속 매년 반복적인 예산만 들어가고 계속 그제는 피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그 대책을 수립했으면 이게 근본적인 대책에 가깝냐 안 가깝냐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9번째, 위험성 평가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 3가지. 이거는 제가 이제 지자체 공공기관 위험성 평가를 하면서 이제 이 방송을 듣거나 하시는 지자체 관리감독자일 수도 있고 안전보건관리자일 수도 있고 중대재해 전담팀 담당자일 수도 있지만은,
선결 과제 전 4가지를 좀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가 우리 지자체, 우리 공공기관의 위험성 평가 시스템에 대한 한번 점검 진단해 봐야 되겠다. 우린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 주체별로, 담당자별로 역할 분담은 되어 있는지, 제가 아까 말했던 개별, 사업 단위, 작업 단위에서 위험성 평가는 하고 있는지, 도급 영역 위탁 분야에서 위험성 평가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한번 점검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뭘 개선해야 될지, 이런 주제를 뽑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를 그냥 법에서 하게 돼 있으니까 매년 그냥 뭐 외부 기관에 도급져서 위험성 평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저는 중대재해를 절대 제대로 예방할 수 없다. 특히 지자체처럼 이렇게 많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다양한 부서마다 작업 특성이 다 다르단 말이죠.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 내에서는 위험성 평가는 매년별로 전략 전술이 필요하다. 즉 올해의 위험성 평가의 목표, 과제, 전략,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하면은 늘 똑같은 위험성 평가 쓰면 뭐 그냥 재탕해서 놓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원래 24년도에 뭐 어느 지자체 위험성 평가의 중점 목표 과제를 정한다면은 올해는 다른 걸 떠나서 도급 사업장, 도급 위탁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하자. 이렇게 좀 주제를 딱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올해 우리 작업장에 있어서는 뭐 고위험 작업 먼저 분류해보고 고위험 작업 먼저 위험성 평가를 해보자. 이렇게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좋겠죠. 그 세 번째는 위험성 평가를 하든 안전점검을 하든 도급 영역 위탁 사업장 관리를 하든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고위험 작업이 뭔지 이게 대해서 분류가 안 돼 있더라고요. 좀 민간에서도 위험성 평가에서 위험성 결정할 때 아주 고위험 작업이라고 놓은 작업들은 별도로 항목을 묶어서 그거는 이제 전담팀, 경영 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가 집중적으로 막 관리하고 걸고 있는 시스템이죠. 역시 지자체도 이 다양한 사업 중에서 정말 중대재해가 날 수 있는 그런 작업과 사업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이거 먼저 분류해야지 기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때도 효율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고위험 작업 분류부터 전문기관과 같이 분류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오늘 이 내용은 없지만은 위험성 평가는 지자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중대시민재해 예방 의무도 있잖아요. 중대시민재해는 뭐 원료 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을 시민이나 이용자가 이용하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통 중대시민재해라고 하죠. 그래서 공중이용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도 위험성 평가 기법을 도입해서 저는 얼마든지 해볼 필요가 있다. 뭐 법에서 반드시 위험성 평가해라 말은 없지만은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으면은 반대로 우리 공중이용시설에서 어디서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예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견이 돼야지 우리가 위험도가 높은 곳에 인력과 예산을 집중해서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대시민재해 예방에서도 위험성 평가 기법을 도입하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위험성 평가하면은 꼭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기법으로도 한번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전반적인 제 설명을 마치고 지금 아직까지는 뭐 지자체가 많은 위험성 평가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고 전문 지식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거의 지금 모든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엄청난 진전과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이제 조금 뭔가 중앙 단위에서는 이제 체계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 위험성 평가 체계 시스템이 작업 단위, 하부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구현될 수 있게끔만 조금만 더 질적 수준만 높인다면은 정말 지자체 공공기관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요게 민간 영역까지 모범이 전파될 수 있다면은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사망사고가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확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자체 담당자분들과 저희 같은 전문기관이 같이 노력해서 중대재해가 없는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같이 노력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